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먼저 코너직이죠. 저는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이번 주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면서 창문을 좀 내려봤는데 네. 날씨가 다시 좀 차가워졌더라고요. 날씨는 좀 추워졌죠. 아침에 눈도 조금 내렸어요. 서울은. 맞아요. 네. 잠깐 눈 내렸는데 무엇보다 남쪽에 비가 좀 와야 그쵸, 되는데 네. 퍼 붙는 수준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족할 만큼은 안 내려서 아직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너무 퍼부으면 지금 화재 나고 난 이후에 네. 자칫 잘못하면 뭐 지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또 산사태나 뭐 이런 게 날 네네. 수가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적당히 불이 완전히 꺼질 정도, 완진될 정도의 비가 좀 내렸으면 하는 마음인데 날씨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게요. 네. 일단 경제 궁금증부터 해소를 하시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네. 게 또 경제잖아요. 자, 이번 주에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김병완 금융위원장이 지분형 주택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네네. 이게 뭐 영끌 해소책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언론들이 써놨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건지 아니면 예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용어도 비슷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분 적립형 네. 분양주택. 이거는 2023년경에 발표가 된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또 용어는 좀 다른데 개념이 비슷한 것도 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엔 공유형 모기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들 조금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들으시면서 헷갈리시기도 하고 이거 어디서 들여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건 지분형 주택입니다. 지분 적립형이나 뭐 지분형이냐 또는 모기지형이냐 뭐 공유형 모기지냐 용어와 개념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뒤쪽에서 조금 구분을 좀 해드릴 텐데 네. 금융위원장이 그러면 갑자기 왜 주택 공급 얘기, 이 주택 얘기를 꺼냈는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정확히 말하면 김병완 금융위원장은 지분형 주택 금융 제도를 꺼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연히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는 주택을 사게 만들기 위한 거고 주택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지분형 주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이 지분형 주택이 나온다 혹은 추진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순서대로 일단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지분형 주택 이거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김병완 금융위원장이 얘기를 꺼낸 지분형 주택은 이제 정부가 지금 대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이제 총량 규제라고 해서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관리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정책이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주택 관련 대출뿐 아니라 뭐 신용대출 그리고 차 살 때 내가 일으킨 대출 여기에 신용카드 결제 대금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나의 총 대출 규모를 보고 네. 이게 나의 연소득하고 비교를 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못 넘도록 하는 게 이제 DSR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집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전보다 좀 줄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 구입할 때 은행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주택 사기가 힘들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은 집을 사면 어떻게든 내 돈하고 내가 구한 돈으로 사고 그게 내 집이 되는 구조인데 이걸 지분형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구한 돈만큼은 내 거. 그리고 못 구한 돈은 금융기관이 내주고 그건 금융기관 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 소유를 구분해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지분형 주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DSR 구조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면 집을 못 사니까 이 구조를 조금 해결해 주겠다라는 아이디어로 나온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대출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집을 소유하는 일종의 지분을 보유하는 투자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총량이 늘어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그의 집이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는 일부 집주인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소유는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만 같이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대안인 거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는 방식을 대출 말고 다른 것들까지 좀 확대해 보겠다는 대안으로 나왔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김병완 위원장은 관계부처하고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영끌, 그러니까 은행에서 막 대출 많이 끌어들이는 거, 이것도 조금은 해소가 될 테고, 정부의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이제 소유하는 게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 관리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게요. 만약에 제가 집을 사면 저는 지분형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네. 또 지분형으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집 사는 사람 금전적인 부담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입할 때 어느 정도까지 지분형 투자를 허용할 것이냐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네. 지금 관계부처하고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차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놓는 걸 보고 저희가 판단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분형으로 투자 받은 것에 대한 집을 사는 사람의 부담은 그럼 뭐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분형 주담대를 활용해서 집을 사게 되면 집 소유가 나와 지분형 투자 금융기관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엔 집에 거주하고 사용하는 건 나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분형 주담대를 활용해서 집을 구매를 내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금융사는 일종의 투자를 한 거니까 투자에 대한 어떤 회수도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을 사용하는 사람이 반이든 30%든 투자해준 금융사의 일종의 매달 렌트비를 내게 됩니다. 그래요.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네. 영끌에서 집을 사면 이 화장실은 뭐 은행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실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 사용비는 이제 사용비를 매달 렌트비로 낸다는 건데, 음. 핵심은 그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대출로 하나, 투자로 하나, 이자 내는 거나 렌트비 내는 거나 비슷하면 전혀 소용이 없으니까 네네. 지금의 구상은 빌려주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면 나중에 투자 수익으로 매각할 때 또 이 매각 차익을 나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한 금융권에서는 일반 대출보다는 렌트비를 더 적게 받는 구조로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요자들도 어차피 돈 못 구하는 부분을 투자를 받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보다는 조금 낮은 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렌트비를 낸다라고 하면 네. 그래도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수요자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자의 선택권이 좀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 하기 전에 우리 김키우께서 네. 비슷한 제도들이랑 차이를 좀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 또 공유형 모기지. 네. 요거 단어 비슷하고 뜻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게 다른 거죠? 일단은 2023년도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지분 적립형 주택하고 네. 비교를 해보면 결정적 차이는 이 모델은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이런 물량을 분양하는데 여기는 지분 적립형 주택으로 분양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얘기하는 지분형 주택은 민간에도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일종의 그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꼭 분양주택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내가 구매할 때도 대출과 지분형 투자를 같이 섞어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네. 보여서, 그러니까 훨씬 활용도 면에서 보면 범위도 넓고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지분형 적립주택보다는 더 범위가 좀 넓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분형 적립형은 초기 주택을 살 때 부족한 자금을 투자 형태로 빌려주고 20년에서 30년간 주택 구입자가 순차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거든요. 네.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은 투자 형태로 받지만 네가 20, 30년간 이거를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일종의 너의 주택으로 만들어라, 이런 보조적인 개념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나온 김병환 위원장이 얘기한 지분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자와 대출이 나눠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정산할 때도 마지막에 팔고 나면 투자한 사람은 투자한 사람의 몫을 가져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나온 공유형 모기지는 모기지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목돈이 부족한 실수자에게 저리의 대출에 제공을 하고 매각 시익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출에 한 형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개념은 비슷한데, 지분형하고 비슷한데 어차피 여기도 투자의 형태로 대출을 해주고 네. 나중에 매각할 때
이 부분은 수익이 나면 수익도 나눠 갖고 손실이 나면 손실 책임도 같이 지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역시도 결국에는 민간 아파트도 일부 하기는 했었지만 새로운 분양 물량에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네. 기존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할 때는 이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의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지분을 늘리고 싶어도 여기는 대출이기 때문에 지분을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지분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늘리고 싶으면 지분도 늘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좀 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 활용하면 괜찮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할 수 있고 전면적으로 시행될지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왕 할 거라면 전면적으로 모든 주택 거래에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금융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금융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금융제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분양 물량에만 혹은 공공 분양에만 한정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수요가 좀 한정되죠. 네.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주택, 내가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 아닌데 나온 것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좀 한정될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집을 사는 이유가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네. 나중에 보유하고 있을 때 매각을 통해서 차익을 갖고자 하는 요구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분형을 활용한다는 것은 부담은 되지만 나중에 이게 차익이 발생하면 거기에서도 나는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기존에 좋은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사실은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전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소유권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달 내는 월세 수준하고 지분을 팔고 나눌 때 분배 구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확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그 대출과 여러 가지 이자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수요자들이 조금 좋아할 만큼의 구조를 만들어주면 호응도 면에서 제도가 정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주택을 사고 싶으면 가서 은행 가서 이게 대출이 됩니까? 그리고 대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DSR 산정해서 대출되는 금액 가져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집을 사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는 한 가지 대안이 더 생기는 거죠. 지분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DSR 산정을 하고 지분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분 투자까지 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하나 늘어난다는 좋은 장점이 있고요. 지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이 지분형 주택의 주 참여자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공공금융기관 말고도 나중에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민간 자금들도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월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구조고 나중에 좋은 주택에 대해서 지분형으로 참여했을 때는 매각할 때 차익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구조를 잘 짜서 초기만 정착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서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비 수요자 중에 한 명으로 이게 네네. 관심 가는 주제였는데 자, 이번에는 이 얘기 한번 해보죠. 현대차가 미국에 30조 원 넘게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현대차는 관세 없어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원래라면은 4월 2일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왜 갑자기죠? 이건 앞서 저희가 국제정치 얘기할 때 잠깐 나왔는데 이른바 메신저 스캔들 이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방 관련 안보와 관련된 국방 계획을 사설 메신저에서 얘기하면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게 좀 사건이 커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뉴스를 덮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그날 발표해버렸다라고들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전에 갑자기 기자단에게 관세 오늘 발표할 거야라고 얘기하고 네. 예고한 시간보다도 1시간 늦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직접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사인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것 때문이든 저것 때문이든 관세는 25% 부과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행정명령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뭐 되돌릴 수는 없는데 네. 사실은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부과될 때도 자동차 관세는 25% 이렇게 명문화될 것으로 보고는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가별 또는 기업별로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유예 또는 관세율을 낮춰줄 여러 가지 협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그날 31조 투자원 발표할 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철강도 미국에서 생각하고 생산하고 이걸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니까 당신네는 관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현대차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당연히 관세를 부과를 안 받고 잘하면 국내 생산에서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실제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때문에 그 현대차의 주가도 눌리고 그런 불확실성이 현대차를 억누르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최근에 미국에 큰 공장을 하나 더 지었고 미국 내 생산 비중을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다른 일본 기업이라든지 독일이나 이런 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처를 좀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현대차 소식까지 오늘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뉴스로 가져올지 벌써 궁금해져요. 본인이 질문을 가져오시는 거니까요. 저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